76세 김 씨는 평생을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일하며 전북 익산시장 생선을 팔아 딸과 아들 두 자식을 키워냈습니다. 생선 장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장사꾼들이 새벽보다 더 먼저 깨어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직업이죠. 정 씨는 해가 뜨기도 전에 부엌 불을 켜고 간단히 죽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곤 했습니다. 그때는 누가 생선 장사를 한다고 하면 비린내 나는 고된 일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그런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했으니까요. 새벽 4시 깜깜한 밤하늘 아래서 커다란 생선 바구니를 이고 도매시장으로 향하는 길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겨울이면 뺨을 때리는 듯한 칼바람 속에서 손발이 얼어붙어 감각조차 사라지곤 했고, 여름이면 생선을 신선하게 유지하려고 찬물에 손을 담그느라 손끝이 부러터질 때가 많았습니다. 싱싱한 고등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겁니다. 갈치도 싸게 드려요. 싱싱한 갈치요. 장사가 잘 되는 날도 있었지만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손님이 뚝 끊기고 남은 생선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팔리지 못한 생선을 집으로 가져가면 아이들은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엄마, 또 생선이야? 비린내나. 정 씨에게는 첫째 딸과 둘째 아들,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생선을 팔아본 돈은 전부 자식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두 아이가 국민학교에 다닐 때는 학용품을 살 돈이 없어 생선 몇 마리를 더 팔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낡은 운동화 끈이 끊어져도 새 운동화를 사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정 씨는 밤새 베개를 적시며 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시절엔 어머니들이 다 그랬죠. 자식을 위해서는 자신의 고생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겼습니다. 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비린내 나는 시장통에서 하루를 보내고 돌아와서는 두 아이의 저녁을 챙기고 빨래를 하고 틈틈이 재봉틀에 앉아 아이들 옷을 수선했습니다. 비린내 나는 이 손이 무슨 부끄러움이랴. 내 자식들이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다면 이 손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자식들이 장성에 각자 자신의 삶을 꾸리고 떠나자 정 씨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바쁘던 때가 참 좋았네. 하루가 어찌 가는 줄도 몰랐으니. 홀로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정 씨는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생선 장사로 조금씩 모은 돈과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합쳐 6천만 원이라는 노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새벽마다 고된 장사를 하며 얻은 푼돈과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기에 그 금액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작은 통장 하나를 소중히 간직하며 그 돈이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보루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 딸 희정이 남편과 함께 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상을 차리며 딸을 반겼지만 딸과 사위에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웬일이니? 둘이 같이 오다니 이게 얼마만이야. 어서들 와라. 희정은 웃으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사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요. 중요한 이야기? 무슨 일인데 그래? 희정은 잠시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보려고요. 요즘 엄마 방세도 걱정 많으시잖아요. 나랑 같이 살겠다고? 좋은 일이긴 한데 같이 산다니 내가 폐만 끼칠까 걱정이다. 사위도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폐라뇨. 저희가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모시면 더 좋죠? 저희랑 같이 저녁도 드시고 저희 바쁠 때 집안일도 좀 도와주시고요. 그런데 집을 사려면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요. 어머니가 그동안 모으신 돈을 조금 보태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 씨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그 돈 말이냐? 아휴, 그 돈은 안 된다. 엄마, 저희도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저희도 엄청 고민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넓은 집에서 엄마랑 같이 살면 엄마도 편하시고 저희도 안심되니까 그렇죠. 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글쎄,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 돈을 다 내놓는 건 너무 큰 결정인데. 희정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설득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어머니랑 평생 같이 살면서 모실 거예요. 어머니도 이젠 걱정 내려놓으시고 저희랑 행복하게 사세요. 정 씨는 깊은 고민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그 돈은 내가 아플 때나 힘들 때 쓰려고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인데 너희 아파트 사는데 보태면 내 병원비는 어떡하니? 병원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내가 너희를 믿고 싶긴 하지만 무조건 믿어도 되는 건지 내 노후가 달린 일인데. 솔직히 혼자 있어봤자 뭐예요. 어차피 요양원 들어가는 것보다 저희가 같이 사시는 게 훨씬 좋지 않으세요? 정 씨는 딸과 사위의 간절한 태도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너희를 믿어봐야겠지. 하지만 꼭 약속 지켜야 한다. 내가 이 돈 내놓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너희도 잘 알았으면 좋겠다. 희정은 환하게 웃으며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절대 후회하시지 않게 할게요. 엄마, 이제 걱정 말고 저희랑 편히 사세요. 그렇게 정 씨는 고민 끝에 평생 모은 6천만 원을 딸 부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딸의 말처럼 좋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남은 여생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랬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로 이사한 뒤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딸 부부는 김 씨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차가워졌고 급기야 무시와 냉대로 변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밥 못 챙겨드려요. 그냥 알아서 드세요. 딸은 핑계 섞인 말을 건네며 식사 한 끼 챙기지 않았고 김 씨는 혼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딸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하루, 이틀 이어지더니 결국 매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엌에는 늘 먹다 남은 음식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김 씨는 배가 고플 때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거나 남은 반찬을 꺼내 먹어야 했습니다. 며칠 뒤 딸 희정과 사위는 김 씨를 불러 앉히더니 통보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 방을 쓰기로 했어요. 이제부터 엄마는 작은 방으로 옮기셔야 할 것 같아요. 김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녀가 사용하던 방은 화장실과 가까운 안방으로 그녀에게 있어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니? 내가 이 방에서 잘 쓰고 있었잖아. 저희 부부가 큰 방이 필요해서요. 엄마는 혼자니까 작은 방도 충분히 쓰실 수 있잖아요. 김 씨가 더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사위가 서둘러 말을 덧붙였습니다. 짐은 저희가 옮겨드릴게요. 거실에 있는 엄마 짐도 다 작은 방에 넣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딸과 사위는 김 씨의 물건을 마구잡이로 작은 방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김 씨의 책, 앨범, 작은 찻잔까지 모조리 작은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작은 방은 금세 가득 찼고 김 씨는 방 한쪽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실까지 조금 멀긴 해도 괜찮으시죠? 그 말과 함께 김 씨의 옷가지며 생활용품들이 작고 답답한 방 안으로 하나둘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 작은 방에는 김 씨가 식사를 할 작은 식탁까지 들어갔습니다. 엄마 예쁜 식탁 하나 구해왔으니 엄마 방에 둘게요. 이렇게 하면 식사할 때 굳이 나올 필요도 없고 더 편하실 거예요. TV도 방에서 보세요. 장모님도 더 편하고 우리도 거실에서 편하게 쉴 수 있잖아요.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존재를 방에서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위해 배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족들의 일상에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김 씨는 작은 방에 혼자 갇힌 듯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답답한 방 안에 앉아 외로움과 서러움에 눌려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TV 소리를 조금만 키워도 딸이 방문을 열고 다가와 눈치를 주었습니다. 엄마, TV 소리가 너무 커요. 좀 줄이세요. 저희 좀 이따가 자야 하니까 끄던지 하세요. 이어폰이라도 줄 테니까 휴대폰에 꽂아서 쓰실래요? 그리고 이게 무슨 냄새야? 환기 좀 시키고요. 화장실에 갈 때조차 딸 부부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사위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김 씨를 보고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집에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시간 좀 맞춰서 사용하세요. 특히 아침에는 저희 출근 준비해야 되니까 사용하지 마시고요. 저희 출근하면 그때 사용하세요. 물론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새벽에는 변기 물 내리는 소리에 저희가 깰 수도 있으니까 그 시간에도 자제해 주세요. 이해되셨죠? 김 씨는 밤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평생을 바쳐 일했나? 내가 딸을 위해 모든 걸 내어줬는데 이제 내가 짐작 취급을 받고 있구나. 김 씨는 작은 방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전구 하나가 간신히 빛을 내고 있었고 그마저도 깜빡이며 꺼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는 낡은 TV를 켰습니다. 화면은 흐릿했고 소리는 우문거렸지만 그는 그 소리를 벗삼아 외로운 밤을 견디곤 했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낯익은 멜로디가 그의 귀를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멈춰 TV를 바라보았습니다. 노랫소리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다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을 깨웠습니다. 어릴 적 그의 어머니가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따뜻한 저녁밥 냄새와 함께 부엌에서 어머니가 흥얼거리던 그 노랫소리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김 씨는 눈을 감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조용히 노래를 부르며 손끝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곤 했습니다. 그는 그 품에서 세상의 걱정을 잊었던 어린 시절을 되새겼습니다. 그도 모르게 어머니의 노랫소리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느꼈던 따뜻함, 그의 모든 외로움을 감싸던 그 손길이 더없이 그리웠습니다. 엄마가 있었으면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 김 씨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얼굴은 흐릿해졌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그의 가슴 속에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작고 어두운 방은 더없이 적막했지만 김 씨의 마음 속에는 어머니의 노래가 잔잔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딸의 냉대에 지친 나머지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어렵게 아들의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손에 꼭 쥔 작은 가방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마다 얇은 코트를 뚫고 들어오는 한기가 몸을 떨게 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는 듯 시려웠지만 김 씨는 입김을 불어가며 가방끈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에게 기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승민이가 반겨주겠지. 내가 엄마인데. 시외버스가 도착하자 김 씨는 몸을 웅크린 채 조심스럽게 버스에 올랐습니다. 낡은 좌석에 몸을 기댄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코트를 여미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앙상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이 외로움과 함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옆자리에서는 젊은 남자가 이어폰을 꽂고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쌓인 눈이 발에 밟힐 때마다 미끄러질까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한참을 걸어 아들의 집이 보이자 김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한숨과 함께 문 앞에 다다른 그는 주름진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의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김 씨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김 씨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을 연 아들의 얼굴을 본 순간 김 씨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김 씨를 보고 놀라는 기색도 없이 무덤덤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에요? 승민아,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구나. 그 말을 하며 울컥하는 감정이 북받쳤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문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일단 들어오세요. 방 안은 생각보다 어수선했습니다. 소파 위에는 옷가지와 빈 술병이 널브러져 있었고 테이블에는 치우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급히 소파 위에 물건을 치우며 김 씨를 앉히려 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승민아, 내 누나가 이제는 밥도 안 챙겨주고 작은 방에 밀어넣더라. 엄마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을 일했겠니? 김 씨의 말에 아들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나도 참, 어른 모시고 살면서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 집에서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보면서 산다. 누나가 그렇게 한다면 그냥 나오세요. 엄마 노후자금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고향에 가셔서 작은 집이라도 하나 구하면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무슨 노후자금? 아니, 엄마가 평생 모아둔 돈 있으시다면서요. 그 돈으로 누나네 집에서 이렇게 힘들게 계실 필요 없잖아요. 승민아, 엄마 그 돈 네 누나 아파트 사는데 다 보탰어. 네 누나가 엄마를 평생 모시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 돈을 다 준 거야. 지금 엄마한테 남은 돈은 하나도 없단다. 아들은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그 돈을 다 누나한테 줬다고요? 왜 저한테 말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엄마는 그때 네 누나 말을 믿었어. 가족이니까 나중에라도 다 같이 잘 살 거라 생각했단다. 그런데 누나가 아니, 엄마, 내가 이 집 장남인데 왜 그 돈을 누나한테 몽땅 줘버렸냐고요? 아들은 벌떡 일어나더니 테이블을 쾅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왜 나랑은 한마디 상의도 안 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이마를 감싸며 억울하다는 듯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김 씨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승민아, 엄마는 같이 살자고 해서. 그래서 다 줬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엄마가 미안하다. 이제 와서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지금 돈은 거기다 다 줘버리고 나한테 어쩌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나한테 땡전 한 푼 안 주고 같이 살자 이거예요? 됐고요. 여기서 나가세요. 이제 엄마는 나한테도 필요 없어요. 그는 문을 열어놓고 김 씨를 쫓아내듯 손짓했습니다. 김 씨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승민아, 너 엄마한테 이럴 수 있니? 하지만 승민은 차갑게 등을 돌리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요. 김 씨는 힘없이 문을 나서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딸에게도 아들에게도 밀려난 현실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그의 등을 때리는 것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걸음을 옮기던 김 씨는 발밑이 휘청이는 듯한 기분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한없는 절망과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김 씨는 방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딸과 사위가 집에 있을 때면 김 씨는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딸과 사위가 없는 시간에 몰래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평소와 다르게 집안은 조용했지만 김 씨의 심장은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누군가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쾅쾅쾅. 문이 거칠게 열리며 아들이 들어섰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김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엄마, 누나가 뭐라고 그렇게 돈을 퍼줘요? 그럼 나한테는 3천만 원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놔요. 이때 마침 딸 은정과 사위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처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우리 집에 와서 난리야? 누나랑 매부야말로 무슨 권리로 엄마 돈을 다 가져갔는데? 엄마의 재산 반 3천만 원 나한테 돌려줄 생각 없으면 내가 직접 가져가겠어. 내가 가져간 게 아니라 엄마가 준 거야. 너는 엄마한테 효도 한 번 안 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엄마 돈을 요구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이런 꼴을 부리고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경찰? 불러봐. 엄마 돈으로 배불리 살고 있는 꼴 못 봐.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고 급기야 아들과 사위는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만해. 너희들 대체 왜 이러는 거니? 가족끼리 이렇게 싸워서야 되겠어? 김 씨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려 했지만 소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옆집에서 소란을 들은 이웃이 경찰을 부르면서 사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분노에 찬 얼굴로 서로를 노려보며 거칠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씨는 소란이 있던 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고함 소리가 귀에 맴돌았고 심장은 쿵쾅쿵쾅 가슴속에서 요동쳤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조용히 방에서 일어나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작은 방에 있는 몇 안 되는 옷가지와 남은 현금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가 떠나야 이 집도 평화로워지겠지. 김 씨는 집을 나온 후 처음에는 남은 돈으로 찜질방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밤이면 찜질방의 따뜻한 방바닥에 몸을 뉘이며 잠깐이라도 편히 잘 수 있었지만 점점 돈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찜질방 요금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짐이라고 할 것도 없는 작은 가방을 챙겨 거리로 나섰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 김 씨는 공원의 공중 화장실로 들어가 비바람을 피했습니다. 세면대 옆 구석에 박스를 여러 겹 깔고 겨우 몸을 누이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밤새 춥고 딱딱한 바닥 탓에 몸은 쑤시고 모기 소리에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들어와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김 씨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볼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김 씨는 공중 화장실 근처에서 같은 처지로 보이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소주를 한 모금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용기 내어 다가가 묻습니다. 저기 혹시 배고픈데 밥은 어디서 해결해야? 할머니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이내 김 씨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야. 무료 급식소 가보세요. 그나마 밥이라도 주니까. 김 씨는 밤새 길을 걷다가 허기를 참을 수 없어 무료 급식소를 찾아갔습니다. 간판도 없는 건물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김 씨는 줄 끝에 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작은 접시를 들고 음식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가 이 자리에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자원봉사자가 김 씨에게 다가와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처음 오셨죠? 잠시만 기다리시면 음식 드실 수 있어요. 음식을 받아든 김 씨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찬밥과 뜨거운 국물 한 그릇, 김치 몇 조각이었지만 김 씨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녀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 혹시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어디라도 좋으니까 하루만이라도요. 어머님, 쉼터를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무료로 머무르실 수 있어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급식소에서 만난 자원봉사자가 쉼터 정보를 알려주었고 김 씨는 쉼터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간단한 신상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라도 쉴 수 있다니 다행이에요. 쉼터에 도착한 김 씨는 간단한 접수 절차를 마치고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어머님, 이 방에서 지내시면 됩니다. 침구류는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요.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습니다. 식사도 정해진 시간에 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곳에 머물게 해주셔서요. 작고 허름한 방에는 매트리스 하나와 담요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한번 들러보세요.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시면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다니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힘내세요.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꼭 그렇게 될 거라 믿고 열심히 살아볼게요. 다음 날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김 씨는 쉼터를 나와 주민센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에는 직원이 작성해준 안내문과 필요한 서류 목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작은 가방을 꽉 붙들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한 김 씨는 긴 의자에 앉아 대기표를 들고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직원이 그녀를 부르자 김 씨는 손을 떨며 창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힘든 상황이라 직원은 김 씨의 말을 차분히 들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친절히 설명했습니다. 네, 어르신. 우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나중에 방문 조사가 있을 거예요. 서류는 준비되셨으면 바로 접수 도와드릴게요. 주민센터 직원이 김 씨의 이름을 검색하며 한참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갑자기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르신 이름으로 이미 기초생활수급이 진행 중이라고 나오네요. 김 씨는 놀란 표정으로 직원의 말을 되물었습니다. 네? 아니에요.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직원은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자제분들께 서류나 인감 같은 걸 맡긴 적 있으세요? 어머님 명의로 누군가가 수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제 이름으로 돈이 나온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직원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김 씨를 바라보며 수급 내역 확인서를 출력해 건넸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머님 이름으로 2달째 수급비가 지급되고 있는 기록이 있어요.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확인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이름으로 수급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김 씨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자제분이나 가족이 관련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만약 동의 없이 진행된 일이면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셔야 해요. 그녀는 확인서를 손에 꼭 쥐며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었던 사람들도 다 믿을 수 없구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걸 바로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제가 구조공단 연락처를 드릴 테니 한번 상담받아 보세요.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받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저희 동 주민센터에 법률홈 닥터 서비스가 있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 일정을 잡아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위로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힘드시겠지만 잘 해결될 거예요. 김 씨는 메모지를 꽉 쥔 채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주민센터를 나섰습니다. 김 씨는 무료 법률 상담센터를 찾아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담 변호사는 차분히 김 씨의 말을 들은 뒤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재 어르신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통장은 따님이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죠? 따님이 수급비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씨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딸이 설마 그 돈을 정말 그랬단 말입니까?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급비의 부정 사용은 철저히 조사되고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제가 그 애를 위해 6천만 원을 보태줬는데 이젠 제 이름으로 된 수급비까지 가져가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변호사는 김 씨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따님이 부당하게 취득한 자산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김 씨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포기할 수 없어요. 김 씨는 변호사의 따뜻한 말에 작은 희망을 품고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배신으로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싸울 힘을 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김 씨는 길고도 지친 법정 싸움 끝에 어느 날 최종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에 섰습니다. 김 씨의 변호사가 나란히 앉아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 김 씨가 피고, 즉 따님에게 제공한 금전 6천만 원과 관련된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자산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원고를 부양하지 않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판사의 목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손을 꼭 모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6천만 원을 반환해야 하며 또한 원고의 명의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피고 어머니의 동의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엄마도 그 돈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니 괜찮을 줄 알았어요. 기초생활수급비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피고의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김 씨 명의로 부정수급한 금액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판사의 말이 끝나자 법정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김 씨는 무슨 말을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어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판결이 우리 편입니다. 김 씨는 그제야 판사의 말을 되새기며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는 김 씨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따님은 법적으로 돈을 반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정을 나서는 길에 김 씨는 손에 쥔 판결문을 내려다보며 벅찬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네요. 그냥 그저 내 팔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는 김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긴 싸움 잘 견뎌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삶을 찾으실 일만 남았습니다. 변호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제가 살아온 세상이 덜 억울하게 느껴지네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어머님께서 웃으며 살아가시는 모습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씨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승소의 기쁨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김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들의 전화는 유독 잦았습니다. 엄마, 누나한테 돈 돌려받았어요? 판결은 어떻게 나왔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척했지만 김 씨는 그 속에서 어딘가 탐욕스러운 기색을 느꼈습니다. 아직 다 끝난 건 아니다. 변호사님이 처리 중이라고 하더라.
김 씨는 최대한 짧게 답하며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아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그 돈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지 말고 잘 관리해야죠. 또 누나한테 뺏기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맡겨두세요. 너 엄마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너나 내 일이나 잘해라. 그 돈은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엄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해요? 제가 다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돈 돌려받으면 알려주세요. 네? 전화벨은 끊임없이 울렸고 자식들의 목소리는 걱정인 척 위장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님과 몇몇 믿을 만한 친구들에게만 새로운 번호를 알리고 모든 걸 새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한동안 조용해진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어릴 적 고향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어릴 적 그 동네는 참 따뜻했는데 거기로 가보는 건 어떨까? 김 씨는 작은 보따리를 챙겨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고향의 풍경은 김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논밭과 작은 마을의 조용한 골목길은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작은 돈으로 얻은 주택집은 소박했지만 김 씨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과 평화로움이었습니다. 작고 낡았어도 내 집이야.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을 곳이지. 김 씨는 집 구석구석을 닦고 정리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아침이면 마을길을 따라 천천히 산책을 나갔고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동네 경로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은 김 씨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내어주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상처와 배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속에서도 김 씨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비록 소박하지만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삶의 책임이다. 스스로를 지키고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삶의 가장 큰 교훈입니다.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